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과 안정을 기원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연간 한양도성에도 눈발이 매서운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숭례문 안팎으로 오가는 이도 없고 저자 골목의 주막마다 불씨만 겨우 살아있을 뿐 대로는 온통 죽은 듯 고요했지요. 그 고요함을 가르며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비단 상단의 집주인 최대감댁 소슬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묵직한 것이 허공을 가르더니 쿵 소리와 함께 눈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무명 적삼 하나만 걸친 32살의 사내 이덕배였지요. 깨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맨발이 순식간에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덕배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채 눈밭에 엎드려 있었고 무거운 대문은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에서는 처남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10년, 덕배가 이 집을 위해 바친 10년의 세월이 오늘 밤 차갑고 단단한 대문 하나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한번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덕배는 눈 속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덕배가 비틀거리며 길 위에 서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야경을 돌다 잠시 처마 밑에 쉬던 늙은 오경꾼이었습니다. 그는 눈 위에 쓰러질 듯 서 있는 덕배를 바라보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대감댁에서 또 사람 하나를 버렸구먼. 저리 멀쩡한 사내를 헌신짝 버리듯 하니 부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본 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안은 필히 망하는 법이지. 명심하게 젊으니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이라네. 노인은 그것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덕배는 노인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이라. 덕배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어디서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버려진 자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피눈물로 쫓겨난 사내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덕배가 어쩌다 최대감댁 대릴사위가 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팔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자락이 있었습니다. 덕배의 아비는 경기도 광주 고을의 작은 향촌 훈장이었습니다. 글자 몇 자 가르쳐 연명하는 처지였으나 그나마 마을에서는 학식 있는 양반으로 대접받았지요. 덕배는 그 아비의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만큼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비는 아들만큼은 과거에 급제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덕배가 16 되던 해 아비가 갑작스레 풍을 맞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값에 집을 팔고 논밭을 팔고 그러고도 모자라 빚을 졌습니다. 덕배는 과거 공부는커녕 날품을 팔며 아비의 약값을 대야 했지요. 그리고 아비마저 세상을 떠난 뒤 22살의 덕배에게 남은 것은 빈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의 거부 최대감이 중매쟁이를 내려보냈습니다. 최대감에게는 속을 썩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질이 드세고 말이 많아 혼처를 구하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순종적이 돼 영특한 사위를 원했고 디제에 쪼들린 젊은이를 대릴 사위로 들여
집안 일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덕배는 망설였습니다. 대릴사위란 실상돈 받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 앞에서 22살의 덕배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덕배는 최내감댁의 대릴사위가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의 굴욕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대감의 딸 귀옥은 처음부터 덕배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안도 번듯한 벼슬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사내를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처남 형제들은 더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덕배를 불러 말을 닦이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장부를 밤새 정리시키면서도 끼니를 굶기기 일쑤였습니다. 덕배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비의 빚을 갚았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이지요. 덕배가 최대감댁에 들어온 지 꼭 10년이 되던 해 겨울, 최대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문에는 기름진 음식을 너무 즐겨 급체로 눈을 감았다고도 하고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다 몸이 상했다고도 했지만 어찌되었든 한양 최고의 상단 주인이 상복도 못 입고 황급히 저 세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첫째 처남 최만석과 둘째 처남 최만두, 형제가 재산 분배 문제로 집안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덕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덕배가 10년간 상단 장부를 맡아온 덕에 집안 재산의 흐름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처남들은 덕배가 장부 내역을 공개하거나 제 몫을 주장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대감의 사랑채에 보관하던 금두꺼비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두꺼비로 최대감이 평생 곁에 두고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아침이 되자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은 머뭇거림도 없이 손가락을 덕배에게 겨누었습니다. 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아버님 기상도 모셔지지 않았는데 감히 금두꺼비에 손을 댄단 말이냐? 뒤져봐라! 이 자의 방을! 당장 옷을 벗기고 거리로 내쫓아라! 감히 우리 집 사람인 척 10년을 속여먹었지! 이놈아! 덕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라면, 그래서 진실을 밝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집안의 하인에서부터 문지기까지 처남들의 기세에 눌린 그 누구도 덕배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 귀옥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처남들의 하인들이 덕배를 끌어내어 마당 한복판에서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덕배를 소슬대문 밖으로 내던진 것이 바로 오늘 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대문 밖으로 내쳐진 덕배는 한동안 눈밭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섣달의 별들이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리 A는 추위인데도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얼어버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로 돌아가야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얼굴을 찾아가 하룻밤 신세라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최대감댁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소문은 한양 바닥에서 이미 날개를 달고 퍼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도성 안에서 그를 거두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비의 빚도 갚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하지만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덕배의 가슴 어딘가에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요? 덕배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양을 등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발이 닿는 대로 걷기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경의 서울 길이 새벽빛으로 바뀌고 새벽이 낮이 되고
낮이 다시 밤이 되도록 덕배는 걸었습니다. 동량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빈 초가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자며 그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흘을 굶은 덕배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춘 곳은 충청도 서해 끝 자락, 거센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갯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라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엄악대여서 채가 해변 바위 위에 달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조기 말리는 냄새와 젓갈 삭는 냄새가 뒤섞인 세상의 끝처럼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해변에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만큼 기력이 다했던 것입니다. 몸이 모래 위로 기울어질 때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디찬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그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덕배 위로 드리웠습니다. 내려다보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수십 년을 바닷바람에 단련된 듯 볼이 붉고 다부진 체격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즈음, 짧게 따아 올린 머리에 거친 삼배 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낚싯줄이 가득 엉킨 소쿠리를 들고 있었지요. 여인은 잠시 덕배를 내려다보다가 소쿠리를 모래 위에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몸을 낮추어 덕배를 훌쩍 들쳐 업었습니다. 사내를 업기엔 충분히 단단한 등판이었습니다. 여인은 끙 소리 한 번 없이 덕배를 치고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어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덕배와 해월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양의 비단 상단에서 쫓겨난 사내와 세상의 끝 갯마을에 홀로 사는 30살 노처녀의 운명 같은 첫 만남이었죠. 여인의 이름은 해월이었습니다. 바다의 달이라는 뜻이지만 갯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해월 노처녀라고 불렀지요. 30살이면 조선에서는 혼기를 한참 지난 나이였습니다. 해월이 왜 혼이 나지 못했느냐고요? 어릴 적 아비를 바다에서 잃고 호러미를 모시며 배시를 도맡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얼굴이 검고 팔뚝이 굵다며 혼담이 오다가도 끊겼고 결국 해월은 혼인 대신 바다를 택했습니다. 그런 해월이 쓰러진 덕배를 들쳐 업어 집으로 데려온 것은 딱히 친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아비처럼 저 사내도 이 해변에서 죽게 내버려 두기가 찜찜했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해월은 덕배를 아랫목에 눕히고 미역국을 끓여 억지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사내가 국물을 넘기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해월은 바지락을 깔어 나갔습니다. 덕배는 이틀을 앓은 끝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생선 냄새, 파도 소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헤아렸지요. 기력을 조금 되찾은 어느 저녁, 덕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투성이로 쫓겨나던 그 밤부터 꾹꾹 눌러두었던 울음이 마침내 둑을 무너뜨린 것이었죠. 그 꼴을 본 해월이 소금 절이던 손을 씻지도 않고 들어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쯧쯧 바닷물보다 더 짠 눈물은 쏟지 마시오. 처가에서 버림받았소. 나는 평생 바다 귀신이라고 동네에서 버림받다시피 살았소. 버려진 것들끼리 의지하고 살면 그만이지. 안 그렇소? 퉁명스럽고 투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배는 그 말에서 기묘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10년간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종류의 온기였지요. 해월은 그 이상의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소금독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덕배는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덕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으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지요. 처음엔 어막 주변을 청소하고 땔감을 패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월은 쓸데없이 돌아다닌다며 핀잔을 주었지만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덕배는 해월의 하루 일과를 눈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수를 확인하고 조류의 방향을 읽어 그물 칠 자리를 정하고 혼자서 무거운 통발을 들쳐매고 갯바위를 누비는 해월의 모습을 그는 멀찍이 서서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최대감댁에서 10년간 장부를 써오며 몸에 밴 꼼꼼함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물때에 어느 어종이 들어오는지, 해가 기울면 갯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덕배는 열흘도 안 되어 머릿속에 정리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배는 해월이 어막 구석에 던져놓은 낡은 그물을 발견했습니다. 코가 여기저기 끊어지고 올이 엉켜 도저히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모양이었지요. 해월에게 물어보니 새 그물을 살 돈이 없어 그냥 묵혀두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해월은 픽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그물 고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눈이 있어도 손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소. 한양 양반이 그물질이라도 해본 적 있소? 덕배는 말없이 그물을 들고 어막 앞 볕이 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엉킨 올을 풀다가 오히려 더 꼬아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대감댁에서 비단 포목의 올을 이어붙이고 끊어진 직물 끝을 정리하던 손놀림이 어느 순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올과 올 사이의 간격, 매듭의 방향, 잡아당기는 힘의 강약. 처음 보는 일이었지만 손끝의 기억은 정직하게 작동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배가 어막 앞에서 그물을 들어 올리자 해월이 마당 한쪽에서 생선을 손질하다 멈추었습니다. 팽팽하게 살아난 그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해월이 소쿠리를 내려놓고 다가와 그물을 이리저리 당기고 살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생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보았습니다. 해월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시작으로 덕배는 해월의 배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때를 정확히 읽어내는 솜씨가 점점 붙었고 그물을 어느 깊이에 들이워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따지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해월은 여전히 핀잔을 주었지만 점점 자주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덕배에게 맡기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덕배가 조류 방향을 예측해 그물 위치를 옮기자고 제안했는데 해월이 잠자코 따라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의 그물에는 평소에 갑절이 넘는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진 눈길로 두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내인지 모르겠지만 해월 노처녀 손에서 이리저리 부려먹히다가도 굳건히 버티고 게다가 고기까지 잘 잡는다는 소문이 갯마을을 돌았지요. 해월이가 드디어 사람 하나 제대로 붙잡았네 그려. 저 사내 처음엔 밥값도 못할 것 같더니만 허허. 그러던 어느 가을 해질녘이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물때가 유독 좋던 날, 두 사람은 멀리 먼 바다까지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덕배가 직접 계산한 자리였습니다. 그물을 들이우고 1시경쯤 기다렸을까요? 줄을 당기는데 무게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라도 걸린 듯 두 사람이 있는 힘껏 당겨도 쉽게 올라오지 않았지요. 뭐가 걸렸소? 바위에 닿은 것 아니오? 아니요, 움직이고 있소? 살아있소 당겨요, 같이. 두 사람이 온몸으로 그물줄을 당기자 물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천천히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커다란 상어 사체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비교적 형체가 온전한 상어였는데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어의 사체가 그물에 걸려 들어올리자 뱃속에서 무거운 덩어리 하나가 굴러나와 배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색빛 덩어리였습니다. 주먹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컸고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비린내와 기름 썩은 냄새가 뒤섞인 것이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지요. 세상에, 이 냄새는 뭐여 썩은 기름 덩어리 아니오?
어서 바다에 던집시다. 해월이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 덕배가 번개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덩어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덕배의 두 눈은 고요했습니다. 최대감댁에서 일하던 시절 청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비단보다도 더 귀한 향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12번도 더 들었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 빛깔이 잿빛이 하는 것, 처음엔 냄새가 지독하지만 오래될수록 세상 어느 향도 따라오지 못하는 향기를 낸다는 것. 해월 낭자 이것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소. 왜요? 이 냄새 나는 기름 덩어리가 뭐가 귀하단 말이오? 확실하지는 않소하지만 내가 한양에 있을 때 청나라 상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소.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잿빛 덩어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의 재료라고 했소. 용연향이라 부른다 했지요. 해월이 두 눈을 껌뻑이며 덩어리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것이 귀한 향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소? 덕배는 덩어리를 깨끗한 삼배천에 싸서 어막 한쪽에 보관했습니다. 해월은 반신반의했지만 덕배의 눈빛이 워낙 진지했기에 뭐라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막 안에는 지독한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덩어리를 보관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월이 아침 일찍 포구에 나갔다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어서 나와봐요. 포구에 낯선 배가 들어왔소. 청나라 배여 깃발이 다르오. 덕배가 곧장 포구로 나갔습니다. 갯마을 포구에는 조선배와는 생김새가 확연히 다른 돛대가 셋 달린 커다란 상선이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백기를 잃었다는 것은 선원들이 제 나라 말로 나누는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50대의 상인이었습니다. 왕씨라는 이름의 청나라 무역 상인이었지요. 왕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식량을 구하러 내렸다가 우연히 어막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덕배와 마주쳤습니다. 더 정확히는 덕배 곁에 놓인 삼배천을 보았습니다. 삼배천 한쪽 끄트머리가 바람에 걷혀 그 안에 잿빛 덩어리가 잠깐 드러났지요. 그 순간 왕씨의 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두 눈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맡은 듯 날카롭게 집중했습니다. 왕씨는 덕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저기 저 천 안에 있는 것,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덕배는 잠시 왕씨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배천을 벗겨 보여주었습니다. 왕씨가 몸을 낮추어 덩어리에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왕씨의 두 무릎이 저절로 꺾여 내려앉았습니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것이 용연향이오. 진짜 용연향이란 말이오. 세상에. 이 크기라면 황실에서도 구경하지 못한 것이오. 포구에 나와 있던 해월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왕씨가 덜덜 떨며 무릎을 꿇은 채 덩어리를 바라보는 꼴을 보고 해월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덕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덕배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두 눈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왕씨는 그날로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과 상선을 통째로 내놓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의 여유를 주시오. 그 안에 답을 드리겠소. 왕씨가 떠나자 해월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왜 바로 팔지 않소? 저 사람이 상선을 통째로 준다 하지 않았소? 해월 낭자, 상선 하나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우선 이 물건의 값을 제대로 알아야 하오. 덕배는 그날로 인근 고을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상단 경험이 있는 객주를 수소문하여 용연향의 청나라 시세를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수치를 들은 덕배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상선 하나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치면 수백 냥, 비단으로 치면 수천 필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자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튿날 덕배는 왕씨를 앞에 앉혀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최대감댁에서 10년간 국내외 상인들과 거래해온 경험이 비로소 덕배 자신을 위해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배는 용연양의 무게와 품질을 근거로 시세를 제시했고 상선 한 척에 더해 금 200냥과 앞으로 청나라와의 독점 무역 통로를 보장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왕씨는 처음에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덩어리의 크기를 다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조건 받아들이겠소? 대신 이 거래는 우리 둘만 아는 것으로 해주시오. 거래는 그날 저녁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왕씨의 상선 위에서 덕배는 금을 세웠고 해월은 그 옆에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저무는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던 이갯마을 포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이지요. 거래를 마치고 포구를 나설 때 덕배는 해월 곁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바다를 함께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해월이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덕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해월 낭자, 내가 이 해변에 쓰러졌을 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오. 그물을 고칠 때도 물때를 읽을 때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오늘 이 재물도 따지고 보면 절반은 당신 것이오. 그거야 이 바다에서 같이 건진 것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소. 그게 아니오. 내 말은 낭자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오. 그러니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주겠소. 평생. 파도 소리가 크게 한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해월의 볼이 황혼빛보다도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던 해월이 손을 뿌리치는 대신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할 것이오. 내가 한 번 쥔 것은 절대 안 놓소. 덕배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최대감댁에서 쫓겨나던 날 밤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해월도 웃었습니다. 퉁명스러운 척했지만 그 눈가에 고인 것은 감출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고을 향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덕배 32, 해월 30, 청첩 한 장 없이 마을 사람 몇이 증인으로 선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 모두 생애 처음으로 자기 발로, 자기 마음으로 선택한 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갯마을 포구의 파도 소리는 유달리 부드럽고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사다마라 하였나요? 갯마을 노처녀와 혼인한 거지 사내가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다는 소문은 파도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고을 포구에서 시작된 소문은 충청 가명을 거쳐 한양 저작거리까지 흘러들었지요. 최만석과 최만두 형제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덕배가 혼례를 올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남 형제들의 눈에 탐욕의 불이 켜졌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용연양 값을 고스란히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덕배가 짊어지고 나갔다는 명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처남 형제들은 그 고을 사또와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뇌물을 두둑이 쥐어준 뒤 덕배가 최대감댁의 금두꺼비와 비단 재물을 훔쳐 도주하였고 그 돈으로 사기 무역을 벌였다는 거짓 고변서를 관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덕배의 전처 기옥이 고변인으로 서명까지 보태었으니 덕배는 장부에도 없는 죄목으로 관군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갯마을 사람들이 낌새를 챈 것은 포구에 낯선 배들이 늘어서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해월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덕배에게 귀띔했지요.
저 배들이 보통 배가 아니오. 돛대에 관아 깃발이 달렸소. 우리 재물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워서 피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 같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지륵 같은 밤, 횃불이 갯마을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갯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해변을 둘러쌌고 사또의 통인이 고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적 이덕배를 잡아들이라는 명이었지요. 덕배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난다면 정말로 죄인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정정당당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달려들어 덕배를 땅바닥에 눕히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해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관군을 향해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짓이오? 내가 증인이오. 그 재물은 우리가 바다에서 건진 것이고 내 손으로 직접 판 것이란 말이오. 하지만 관군들은 해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엄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덕배와 해월이 땀 흘려 쌓아온 살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왕씨에게서 받은 금과 물건들도 상선도 모두 관군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덕배가 끌려가면서 돌아보니 해월이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타오르는 어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재갈이 물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짝처럼 덕배가 갇힌 곳은 인근 고을 관아의 차디찬 옥이었습니다. 집 한 다발 없는 맨 흙바닥에 두꺼운 칼을 목에 쓰고 쪼그려 앉아 있으려니 밤이 얼마나 긴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 바닷바람이 옥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뼈 속까지 파고들었지요. 덕배는 옥 안에서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조금 더 영리했더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재물을 더 단단히 숨겨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해월이 화를 입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날 밤 눈밭에서 흘렸던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함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해 결국 또 다른 사람을 짓밟히게 했다는 그 부끄러움. 내가 미련하여 내 놈이 멍청하여 당신까지 망쳤소. 차라리 그때 그 눈밭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소. 부인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옥 안에 다른 죄수들이 쭈그려 잠든 한밤중 덕배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대감댁에서 굳어진 손, 바다실로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이제 무거운 칼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이 손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덕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밤만큼은 정말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옥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자고 있소? 덕배가 퍼뜩 눈을 들었습니다. 옥창 밖에 얼굴 가득 그을음을 묻힌 해월이 서 있었습니다. 해월은 죄수를 지키는 졸개 하나에게 건어물 꾸러미를 쥐어준 뒤 옥창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밀어 넣어 반짝이는 옥비녀 하나를 덕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질질 짜지 마시오. 내 당신 그리 바보처럼 앉아있을 줄 알고 용연양값 중 절반을 미리 고을 뒷산에 묻어두었소. 그 돈으로 암행어사를 찾아갈 것이오. 지금 이 고을에 어사가 출도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이 비녀는 팔아서 노잣돈으로 쓰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시오. 내가 할 일이 뭐요? 최대감댁 장부. 당신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소? 처남들의 밀수 내역, 탈세 기록, 관아와 주고받은 뇌물 문서까지 당신이 10년 동안 손으로 정리한 것들 아니오. 지금이 바로 쓸 때요. 예전에 그 바보 같던 대릴 사위가 아님을 이번에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해월의 말이 덕배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덕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써본 적 없는 두뇌와 기억력, 10년간 최대감댁의 모든 거래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그 머릿속이 처음으로 반격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해버리다 반드시. 사흘 뒤 덕배의 죄를 묻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들의 최만서, 최만두 형제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고 사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 복색의 덕배가 끌려 나왔습니다. 처남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가 죄목을 읊으려는 순간 덕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만석, 최만두 두 분 처남의 비리를 낱낱이 보변하겠습니다. 덕배는 막히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0년간 손수 정리한 장부의 내용을 날짜별로, 거래처별로, 금액별로 또렷하게 쏟아냈습니다. 청나라 상인을 통한 밀수 비단의 양, 관아에 건넨 뇌물의 날짜와 액수, 심지어 이 고을 사또가 최만석에게서 받은 은자의 액수까지. 저놈의 말을 듣지 마시오. 저것은 모두 거짓이오. 도적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 꾸며낸 이야기라오. 그때 관아뜰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패를 든 사자가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해월이 해냈습니다. 어사는 덕배의 고변 내용과 해월이 가져온 증거 문서를 대조한 뒤 사또와 최만석, 최만두 형제를 그 자리에서 포박하였습니다. 빼앗긴 재물은 모두 덕배와 해월에게 돌아왔습니다. 덕배의 목에서 칼이 벗겨지는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우레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 엄악대여 서채뿐이던 갯마을은 이제 조선 팔도와 청나라를 잇는 이름난 무역 포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구에는 커다란 상선들이 줄지어 닻을 내리고 물건을 실은 지게꾼들이 종일 오가며 활기가 넘쳐 흘렀지요. 그 중심에 덕배 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린 반듯한 객주집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덕배가 객주 마루에 나와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42의 덕배는 곱게 빗어 올린 상투에 옷관자를 꽂고 있었지만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그 눈빛만은 예나 지금이나 소탈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월이 나왔습니다. 40살의 해월은 화사한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여전히 성큼성큼이었습니다. 손에는 뜨끈한 미역국 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루에 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넋 놓고 바다만 보고 있어? 국 식기 전에 드시오. 덕배가 피식 웃으며 국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해변에 쓰러졌을 때 먹었던 그 미역국과 꽃 같은 온기였습니다. 해월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내려앉아 물결마다 금빛 조각을 남겼습니다. 섣달금은 밤,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피투성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 갯마을에 바다 귀신 소리를 들으며 홀로 그물을 엮던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지요. 쓸모없다 하여 버려진 것들이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단단하고 넓은 것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도 권세도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바다는 오늘도 조금도 변함없이 넓고 눈부셨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쫓겨난 사내와 갯마을 노처녀가 함께 일궈낸 그 바다처럼 말입니다.